땅속 깊숙한 곳, 무시무시한 힘이 깨어났다. 역사에 기록된 용암 분출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용암이 분출된 것이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 우리의 조상인 원시양 서류들은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도약을 시도한다. 지구에서 발생한 지각 대격변은 몇 차례나 대규모 멸종 사태를 몰고 왔다. 하지만 생명체 완전 멸종의 위기마다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반격을 가해왔다. 대규모 멸종은 지구 역사의 일부분이고 미래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까?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제 지구가 겪은 최악의 재앙 중 한때로 돌아가보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지구 전역에 지옥의 풍경을 연출한 재앙이다.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의 죽음으로 가능해진다.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의 행성 지구 3억 7,700만 년 전, 대원기 후기로 불리게 될 시기가 시작된다. 공룡보다도 수백만 년이나 앞선 먼 옛날, 이 원시적인 세상엔 동물들이 번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생명체들은 곧 지구가 겪을 두 번째 규모의 대멸종에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 최초의 재앙은 감마선 폭발로 시작된 것 같다. 과학자들은 이 재앙이 발밑 저 아래에서 시작됐다고 믿는다. 멘틀 융기라는 현상은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밀려나오는 걸 의미한다. 80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이동한다. 지구 전체에 죽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다. 멘틀 융기는 지표면 아래의 뜨거운 마그마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지표면까지 밀려 올라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지표면까지 여행을 하는 거죠. 2천만 년 동안이나 지표면 밑에 갇혀있던 마그마가 갑자기 분출하면 세상은 단숨에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뜨거운 마그마는 아래에서부터 지표면을 녹이며 올라온다. 세상의 종말, 대멸종이 시작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대재앙이 24시간 후로 다가왔다. 대본기 후기, 지구는 끝없이 넓은 바다에 둘러싸인 열대 섬처럼 따뜻하고 습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극 대륙은 남극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이루고 있다. 다른 대륙들은 적도 부근에 여러 개의 섬으로 흩어져 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육지는 식물로 덮였다. 지금의 숲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대본기의 숲은 지금보다 훨씬 무덥고 축축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거대한 양치류 식물이 아주 많았겠죠. 꽃이 핀 식물은 없었을 거예요. 꽃을 피우는 나무와 관목, 풀은 대본기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숲을 걷다가 마주치는 동물은 작은 곤충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명력이 활개친 곳은 그 아래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였다. 대본기에는 산호가 되살아나서 수백만 제곱킬로미터를 뒤덮었어요. 서식 면적이 지금보다 10배쯤 넓었던 것입니다. 대본기의 바다는 북적이는 도시 같은 곳이었다. 산호와 해면 동물이 자라고 바다의 곤충 삼엽충이 돌아다녔다. 두 종류인 나우틸로이드는 오징어와 문어의 조상이다. 암초는 거대하고 다양하고 알록달록했어요. 산호는 수백 종이 있었고 산호하고 비슷했던 해면동물, 극피동물에 속하는 바다나리도 살고 있었지요. 동물들의 움직임, 색깔, 형태가 아주 다양했을 겁니다.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물고기가 정말 많았다는 점이죠. 대본기는 어류의 시대였어요. 현재 어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동물 중 하나다. 대본기, 어류는 가장 진화한 동물이었다. 어류는 놀랍도록 다양했다. 몇 센티미터짜리 고기, 버스만한 고기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판피류다. 판피류, 다시 말해서 플라코데르미는 평평한 피부를 가진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커다란 껍데기가 머리와 등, 어깨를 덮고 있는 물고기죠. 대본기 최대 어류이자 당시까지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큰 동물은 둔클레오스테우스였다. 제가 본 바다동물 중 제일 큰 건 범고래입니다. 하지만 범고래도 둔클레오스테우스와 비교하면 크기가 보잘것없지요. 몸 길이 10m, 무게 2만 톤의 이 바다 괴물은 겉모습처럼 사나웠다. 뼈처럼 단단한 껍데기는 갑옷 같았다. 이빨은 없었지만 날카로운 턱은 50분의 1초 만에 벌어졌고 먹잇감을 빨아들여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턱 힘으로 가뒀다. 둔클레오스테우스한테 잡히는 건 끔찍한 일이죠. 상어한테 물리면 줄지어 늘어선 날카로운 이빨이 포크처럼 몸을 찌르거나 가위처럼 살을 찢죠. 하지만 둔클레오스테우스는 턱으로 몸을 두 동강 냅니다. 먹잇감을 일단 삼킨 다음 소화 안 된 부분을 되새김질했다. 둔클레오스테우스는 바닷속의 밀림의 왕이었다. 하지만 녀석들 역시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지금의 시베리아. 멘틀 융기가 대저를 뚫고 나오기 직전이다. 지구의 생명체는 영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바다가 요동친다. 엄청나게 뜨거운 기체가 해저에서부터 솟구쳐 오른다. 분출이 일어난 지점 부근에서는 뜨거운 물기둥이 무서운 속도로 솟아오릅니다. 마그마 안에도 다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죠. 고온의 기체로 인해 물은 끓어올라서 섭씨 100도를 넘어갑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은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둔클레오스테우스도 무력하긴 마찬가지다. 바닷속 바위들이 미끄러져 내려가며 암초들은 몇 초 만에 파괴된다. 해저에선 마그마가 틈을 뚫고 솟아나온다. 분출 지점은 맨해튼과 비슷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분출의 위력은 핵폭탄 1000개와 맞먹는다. 멘틀 융기가 상상이 안 되면 세인트 헬렌스 산을 떠올려 보세요. 물론 규모는 훨씬 더 컸죠. 인류 역사에 기록된 어떤 화산 폭발보다도 큰 규모의 분출이었어요. 죽은 고기들의 시체는 열대 열기 속에서 썩어간다. 어류는 후기 대봉기 지각격변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지각격변은 멘틀 융기와 지구의 싸움이었고 생명은 그 사이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대멸종이 시작된다. 이제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숨, 탄식, 울부짖는 소리가 별도 없는 허공으로 퍼져나간대. 1308년 단테의 신곡 중 연옥편. 지금으로부터 3억 7,700만 년 전, 멘틀 융기란 이름을 가진 내부의 적은 우리 행성을 포위 공격했다. 하지만 이 재앙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다. 대본기에 지각 변동이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마그마 분출 지점은 지금의 시베리아였다. 활기찼던 바닷속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구의 적은 지름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불의 고리를 만들며 영향력을 넓혀간다. 해저 화산의 폭발로 용암이 분출된 게 끝이 아니었지요. 지각판의 움직임도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저의 움직임은 점점 커졌고 해양 지각은 새로 형성됐고 해저 화산 폭발도 잇따랐죠. 엉망이 된 건 바다의 바닥만이 아니었다. 멘틀 융기는 바닷물 역시 오염시키고 만다.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을 만나면 엄청난 양의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속도 많이 생기죠. 은, 금, 크로뮴, 철, 마그네슘 등이 생깁니다. 오염물질은 핵폭발 후에 방사능처럼 퍼져나간다.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건 새로운 생명들이다. 이탈리아 남부 유스테노푸테론의 짝짓기철이다. 유스테노푸테론은 연어처럼 수천 마리가 함께 이동하며 번식을 한다. 이 민첩한 포식자들은 사람과 비슷한 덩치의 주둥이가 날카로웠다. 이들은 엽상 지느러미 물고기에 속하는데 이들의 뭉뚝한 지느러미는 발로 이어진다. 대봉기의 엽상 지느러미 물고기들은 우리의 손발과 비슷한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짝짓기 처리되면 반경 수 킬로미터 안의 유스테노푸테론이 모두 모여든다. 재앙의 전조는 없다. 이들 머리에 든 건 단 하나, 성공적인 짝짓기를 하겠다는 본능뿐이다.
암컷들이 알을 방출하자 수컷들이 수정을 시킨다. 하지만 바닷물 속 독성 물질로 수정란들은 죽고 만다. 이렇게 유스테노프테론 개체수는 점차 줄어들고 결국엔 멸종에 이른다. 멘틀 융기 후 8,000년이 지났다. 지구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눈 깜짝할 사이다. 해양 생물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인다. 죽음의 그림자는 점차 대기로 퍼져나간다. 멘틀 융기로 수십억 톤의 유독성 기체가 발생했다.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였다. 대기 내 온실가스 비율은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높아진다. 기온이 치솟는다. 해류는 움직임을 멈춘다.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열에너지 이동입니다. 열대의 따뜻한 물은 추운 지방으로 이동하고 차가운 북극해의 물은 열대 지방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해류와 바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극지 적도가 모두 따뜻하면 해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바람도 일지 않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거죠. 죽음의 기운이 지구 전체를 휘감는다. 지구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이 일어났지요. 온실 현상으로 적도의 바다 수온은 섭씨 32도로 올라간다. 10도 이상 높아진 것이다. 바다는 점점 죽어간다.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암초가 생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게 올라갔죠. 훨씬 시원한 물에서 사는데 적응이 된 암초였으니까요. 멘틀 융기의 일격에 자연은 쓰러진 것 같았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연은 놀라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육지로 이사간다. 틱탈리가 비롯한 이 경이로운 물고기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지금의 그린란드 강둑에 살던 이들은 수온 상승을 감지했고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대응책이 필요했다. 대멸종의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뛰어난 적응력이 요구된다. 위기를 감지한 틱탈릭은 머나먼 여정을 시작한다. 지금껏 어떤 수중생물도 가보지 못한 곳, 바로 물 밖으로의 여정이었다. 원시적인 폐호흡이 가능해지고 지느러미 뼈에는 관절이 형성된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척추동물이 육지에 진출한 것이다. 수천 년간 계속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였다. 틱탈릭은 어류와 초기 양서류를 이어주는 진정한 연결고리입니다. 틱탈릭은 사지동물, 즉 네 다리로 걸어다니는 물고기였습니다. 녀석의 지느러미를 보면 다리의 윗뼈와 아랫뼈, 즉 상완골과 전완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있지요. 틱탈릭 발굴은 고생물학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틱탈릭은 육지 생활에 적합한 특징을 여러 가지 갖고 있었다. 편평한 머리, 정수리에 달린 눈, 움직일 수 있는 목, 관절이 달린 강한 발도 있었다. 틱탈릭의 장점 중 하나는 목 근처에 있는 빗살 모양 뼈들입니다.
현대 어류 중에도 아가미 호흡과 공기 호흡을 같이 하는 종들이 있죠. 그러니까 틱타알릭은 폐어나 철갑상어, 연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가미로도 호흡을 하고 폐로도 호흡을 했죠.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휩쓴 지구에서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았다. 육지로 나온 틱타알릭은 새로운 먹잇감과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킬 서식지를 찾아 방황해야 했다. 대본기 동물이면 누구나 오염된 웅덩이에서 더 크고 덜 오염된 웅덩이로 옮겨가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육지엔 곤충이 살았어요. 전갈, 진해, 노래기 등 곤충이 많았죠. 한 웅덩이에서 다른 웅덩이로 이동하는 물고기를 상상해 봅시다. 그 물고기는 곤충을 먹어보고 반해버리죠. 그러니까 육지로의 이동은 안전한 환경과 새로운 서식지와 새로운 먹잇감을 제공해주게 됩니다. 틱타알릭은 변화하는 지구를 잘 이용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대멸종에 희생되고 말다. 한 번만 진화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 조상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상황이다. 민물에 살던 다른 동물들도 적응에 실패한다. 가장 번성한 종 중 하나였던 보트리올레피스도 마찬가지였다. 보트리올레피스는 갑옷을 입은 물고기의 모습 혹은 자신이 가재인 줄 아는 물고기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우승은 꿈도 못 꿀 종이고요. 그렇긴 해도 단단한 갑옷 덕분에 죽이는 건 아주 힘들었죠. 하지만 단단한 갑옷도 변하는 환경에는 소용없었다. 매년 여름 우기가 되면 보트리올레피스가 살던 강과 개울은 범람했다. 이후 물은 금세 증발하고 무더위가 닥친다. 무자비한 기온은 이들의 서식지를 파괴해버렸다. 보트리올레피스를 비롯한 수백 종의 민물 어류는 진흙탕에 갇혔고 내리쬐는 햇볕에 말라 죽었다. 멘틀 융기가 지각을 강타하고 10만 년이 지났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여파는 여전히 계속된다. 용암은 바다로 분출됐고 독성물질은 해저 생물을 쓸어버렸다. 뜨거운 태양은 지구를 데웠다. 자연의 생명력은 큰 타격을 입었다. 동식물들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변화할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선택이었다. 인간은 틱타알릭의 특징들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최초의 틱타알릭 화석은 2004년 캐나다 엘즈미어 섬에서 발견됐다.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가 땅 위를 걸었는지 궁금해했다.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발굴된 틱타알릭의 화석은 완벽하지 않았다. 인대나 근육같이 부드러운 조직도 남아있지 않았다. 과학자들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했다.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틱타알릭이 어류와 양서류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한다. 수수께끼를 풀어준 실마리는 녀석의 뼈였다. 틱타알릭의 손뼈는 팔꿈치와 특이하게 연결돼 있었다. 팔굽혀펴기가 가능한 구조였다. 손목뼈에 구부러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손목 혹은 팔꿈치와 비슷한 구조가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아직 이견은 존재하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이 관절 덕분에 틱타알릭이 육지로 올라와 돌아다닐 수 있었다고 말한다. 틱타알릭의 후손들은 이 관절을 꾸준히 발전시켰고 1500만 년 후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지구가 내부의 적에게 공격을 당하고 25만 년이 흘렀다. 생과 사의 싸움에선 죽음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 멘틀 융기가 처음 발생한 지금의 시베리아. 무시무시한 용암 분출은 여전히 계속된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다 겪었다고 생각할 무렵 동물들은 새로운 적을 만난다. 식물이었다. 필요한 조건은 다 갖춰졌죠. 뻗어갈 탁 트인 땅, 충분한 물, 이산화탄소와 햇빛도 충분했어요. 식물들은 제멋대로 자랐다. 수천 년간 쌓인 나뭇잎은 지표면에서 썩어갔다. 지구 역사상 최초의 표토가 생긴 것이다. 표토가 생기기 전 지표면을 덮은 건 안반의 얇은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깊게 뿌리 내린 나무들이 늘어나면서 땅은 달라졌죠. 양분이 풍부한 토양이 두텁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식물들에겐 희소식이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았다. 비가 오면 토양은 바다로 쓸려 내려갔다. 이 양분을 흡수한 조류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고 물속 산소를 빨아들여 바닷속 동물들을 질식시켰다. 바다는 조류의 손에 들어간다. 바닷물은 끈끈한 초록빛이 됐다. 이 끔찍했던 상황의 증거는 대본기에 형성된 안반에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 대본기 바다에서 생성된 퇴적암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어두운 색의 침전물이 많다는 점입니다. 검은색 셰일, 어두운 색의 석회암, 이런 것들이 말해주는 건 당시 바닷속에 용해산소가 아주 조금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적도 바로 북쪽, 지금의 모로코. 해저는 거대한 공동묘지가 됐다. 암초에 남은 건 끈적끈적한 세균 덩어리뿐이다. 살아남은 동물들은 더 격렬하게 싸운다. 한때 이곳엔 둔클레오스테우스 수백 마리가 살았다. 이제 남은 건 단지 몇 마리뿐이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둔클레오스테우스들은 동족을 잡아먹기 시작한다. 버스만한 바닥괴물 두 마리가 서로를 잡아먹기 위해 필사적인 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무시무시하다. 이 괴물 한 마리면 포식을 할 수 있지만 멸종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대본기 바다의 제왕 둔클레오스테우스는 결국 사라졌다. 이제 대멸종 이후 30만 년이 지났다. 지구는 죽은 행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다. 오염된 바다는 수백만 종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생명의 불꽃이 이글거리던 동물의 왕국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다. 하지만 적응력 강한 몇몇 동물은 놀라운 생존 방법을 찾아낸다. 지금의 호주 마터피시스가 험난한 환경에 도전한다. 덩치는 인간의 손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마터피시스 이빨은 조개를 부술 만큼 강하다. 하지만 이들이 특별한 건 이빨 때문이 아니다. 어미 물고기란 뜻을 가진 마터피시스는
지구 최초로 살아있는 새끼를 낳은 동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호주에서 마터피시스 화석 하나가 새로 발견됐다. 배에 작은 고기가 들어있는 화석이었다. 이 배에 든 작은 고기는 새끼로 밝혀졌다. 배에 든 새끼가 화석으로 남은 겁니다. 태아의 위치는 저 아래쪽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위에 들어있었다고 생각했겠죠. 태아는 훨씬 더 앞쪽에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다. 새끼를 자기 몸 안에 넣고 다니면 어미 마터피시스는 성체가 될 때까지 새끼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재앙에 맞선 어미의 본능이었다. 변화는 성공했을까? 멘틀 융기의 공격이 일어나고 75만 년이 지났다. 대재앙은 지구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공격이 시작된다. 이때까지도 용암 분출은 해저에서만 일어났다. 이제 용암은 육지를 공격한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공평한 것은 죽음이다. 19세기 필립 제임스 베일리. 지금으로부터 3억 7,700만 년 전, 평화롭던 우리의 행성 지구는 한순간 죽음과 파괴의 노예가 됐다. 과학자들이 짐작하는 원인은 멘틀 융기,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솟아오른 것이다. 수천 년간 계속된 가공할 용암 분출은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하늘을 오염시키고 동물들을 거의 멸종시켰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거대한 화산은 다시 힘을 끌어모았고 이젠 땅에서도 처음으로 화산이 폭발한다. 생명체의 멸종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해저에서 멘틀 융기가 일어나고 120만 년이 지났다. 지금의 중국 서부지방, 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대기에는 매캐한 유황 냄새가 진동하고 폭발이 시작된다.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암은 수십 미터 높이로 솟아오른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장면이다. 하늘을 뒤덮은 화산재는 죽음의 구름을 연상시킨다. 지구는 안에 든 걸 모두 뱉어낼 것 같다. 땅 위에 지옥이 펼쳐진다. 슈퍼 볼케이노의 분출과 비슷한 예를 최근에 찾아보면 1980년에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 볼케이노의 분출은 세인트 헬렌스의 분출보다 수백, 수천 배나 규모가 크지요. 화산과 가까운 곳의 생물은 물속이라고 해도 생명이 위험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조상 딕탈릭은 급히 숨을 곳을 찾는다. 육지로 나가 숨으려는 녀석도 있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건 어려워 보인다. 화산재 기둥은 40-50km 높이로 치솟아 올라서
성층권을 뚫었을 겁니다. 용암과 함께 분출된 암석, 즉 화산 쇠설류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죠. 섭씨 700~800도의 돌멩이들이 시속 200 내지 300km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 부근에 있던 동물은 거의 다 즉사했을 것입니다. 폭발 시작 몇 시간 후 용암은 지표면에 생긴 균열부에서 계속 솟아나온다. 분출은 몇 주나 계속됐고 분출물은 그랜드 캐니언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정도로 많다. 수백 도의 돌멩이들은 대규모 산불을 일으키고 연기는 화산재와 엉켜 하늘을 뒤덮는다. 화산재와 유독성 기체로 인해 하늘은 아주 선명한 주황색과 붉은색을 띠었을 겁니다. 시커먼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했을 테고요. 지구 어디에 있든 폭발의 여파를 피할 수는 없다. 화산재는 지구 곳곳에 떨어지고 음침하고 기괴한 하늘은 전 세계를 뒤덮는다. 몇 주 혹은 몇 달 안에 대부분의 화산재는 땅으로 떨어지지만 성층권으로 올라간 유독가스는 몇 년간 사라지지 않죠. 지구 전체가 잿빛에 휩싸인다. 더 끔찍한 일의 조짐도 보인다. 이전 수십만 년 동안 지구는 온실 효과를 겪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갇혀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화산재가 햇빛을 차단해버린다. 지구는 얼어붙기 시작한다. 멘틀 융기가 지구에 전면전을 선언하고 120만 년이 지났다. 하늘은 화산재에 덮여 있다. 태양 에너지를 받지 못해 지구는 화산 겨울에 돌입한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과거 해수면의 온도는 32도를 넘었다. 이제 그 온도는 21도 정도로 떨어진다. 해저에서 햇볕을 쬐던 물고기 알들은 금세 죽어버리고 만다. 해수면 부근을 떠다니며 해양 먹이 사슬의 기초가 되어줬던 플랑크톤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수십만 년에 걸친 오염과 온실 효과로 지구 생명체들은 이미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화산 겨울이 닥친다. 아주 규모가 큰 화산이 폭발하거나 핵폭탄이 터지면 화산겨울 혹은 핵겨울이 닥칩니다. 그러니까 온실 효과로 인해 더워지던 지구가 갑자기 지구 전체에 걸친 화산겨울로 돌입하게 된 것이죠. 그린란드의 수십 얕은 강바닥. 우리 조상인 틱타알릭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육지를 이동하는 능력은 틱타알릭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됐다. 하지만 온실 효과를 이겨낸 이들은 새로운 적수를 만났다. 수십만 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린 것이다. 갑자기 세상이 추워졌습니다. 열대기후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한 거죠. 대범기 대멸종은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멸종이 두 번 일어났지요. 물은 얼음처럼 차가워졌고 틱타알릭은 생존할 힘을 잃는다. 개체수는 천천히 줄어들었다. 그러다 한 마리의 틱타알릭만 남게 됐고 진화의 이정표였던 이 종은 영원히 사라진다. 틱타알릭은 척추동물 중에서도 위대한 개척자였습니다.
먼 미래에 우리 인류가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틱타알릭은 오랜 기간 생존한 동물은 아닙니다. 틱타알릭이 중요한 이유는 더 뛰어난 종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틱타알릭은 디딤돌 같은 종이었습니다. 이제 대본기 대멸종이 시작되고 150만 년이 지났다. 화산 겨울은 끝나가고 멘틀 융기도 기력을 소진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달라져 버렸다. 지구상에 살던 종의 70% 이상이 사라졌다. 과거 바다에는 활력이 넘치는 생명체가 가득했다. 하지만 이제 바다는 텅 빈 회색 공간에 불과하다. 대규모 멸종 사태는 대형 동물한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사실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건 대부분 작은 동물들이다. 대본기 대멸종에선 산호초를 이루던 생명체들이 몰살당했다. 한때 이곳엔 번잡한 해저 도시가 있었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게 사라졌다. 대본기 대멸종이 발생하기 전 산호초는 최대 50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최대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 정도로 줄어들었죠. 엄청난 쇠퇴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본기 말, 턱이 발달하지 않은 초기어류인 무악류 대부분이 사라졌다. 둔클레오스테우스, 마터피시스 같은 갑주어류도 뒤를 이었다. 수백만 년간 대멸종의 위기를 헤쳐온 고생대의 동물들은 다시 한번 험난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지구상 생명체의 완전 멸종은 차츰 현실이 돼가고 있다. 자연은 허투루 하는 일이 없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대멸종으로 생태계는 피폐해졌다. 생명의 흔적은 찾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는 건 생명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자연은 길고 힘겨운 회복을 시작한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는 완전히 멈춰선 것처럼 보였다. 이제 동물들은 다시 활동을 개시한다. 기회를 포착한 박테리아, 조류 같은 미생물이 먼저 자리를 잡는다. 산호초가 자라던 해저는 미생물들의 차지가 됐다. 동물 출현 이전인 선캄브리아대와 비슷했지요. 동물은 아주 적었고 미생물들은 동물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미생물은 동물 출현 전 30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지요. 그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싸움을 벌인 겁니다. 싸움 결과에 따라 진화가 후퇴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과거 대멸종을 부채질했던 식물들이 자연계의 정상 회복을 돕게 된 것이다. 식물들은 점점 더 많은 산소를 대기 중에 내놓는다. 기온은 안정되고 계절은 돌아오고 생명체는 다양해지기 시작한다. 이 시기의 늪지는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동물들의 둥지였다. 우리 인류와도 직결되는 도약이다. 멘틀 융기가 지구를 강타하고 1000만 년이 흘렀다. 지금의 미국 펜실베이니아. 보트리올레 피스 한 무리가 먹잇감을 찾아다닌다. 이들은 운 좋게 살아남은 몇몇 종 중 하나였다. 녀석들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했고
덕분에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었다. 보트리올레피스 뒤에선 민첩한 포식자 하나가 조용히 따라온다. 틱탈릭과 비슷한 모습. 하지만 틱탈릭은 오래전에 멸종했다. 이 녀석은 틱탈릭의 후손 중 하나로 인류로의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크티오스테가다. 이크티오스테가는 아주 흥미로운 동물입니다. 그 이유는 화석 기록이 남아있는 척추 동물 중에서 발가락이 달린 최초의 동물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녀석의 앞발은 베일에 쌓여 있지만 뒷발은 아주 유명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 발가락이 5개가 아니라 7개라는 점이죠. 조상인 틱탈릭은 아가미 호흡과 폐호흡을 모두 할 수 있었지만 이크티오스테가는 폐호흡만 할 수 있다. 단단한 갈비뼈가 물 밖에서도 몸을 잘 지탱해주는 덕분에 폐는 압력을 덜 받는다. 그래서 이크티오스테가의 호흡은 틱탈릭보다 훨씬 깊다. 지금의 고래나 돌고래처럼 녀석은 수면에서 숨을 들이쉰 다음 먹잇감 사냥에 나선다. 상상해보세요. 여러 가지 수초가 자라서 복잡한 늪의 바닥에서는 다리가 아주 편리하죠. 수초나 낙엽 같은 걸 옆으로 밀어낼 수 있으니까요. 물속 생활에 편리한 기관이었죠. 이크티오스테가는 물 밖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크티오스테가는 쉽게 육지로 나왔어요. 배를 바닥에서 뗄 수 있냐 없냐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깨가 강하고 앞발에 힘이 있어야 가능하죠.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 조상들은 자기 몸을 들 수 있는 양서류로 진화합니다.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한 재앙 중 하나를 이겨내고 생명은 화려하게 돌아왔다. 지구 역사의 길이 남을 놀라운 진화도 이뤄냈다. 물론 지구의 핵은 이후에도 계속 타오른다. 멘틀 융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대멸종 사태 역시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재앙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구의 적은 지름이 수천 킬로미터나 되는 불의 고리를 만들며 영향력을 넓혀간다. 해저 화산의 폭발로 용암이 분출된 게 끝이 아니었죠. 지각판의 움직임도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해저의 움직임은 점점 커졌고 해양 지각은 새로 형성됐고 해저 화산 폭발도 잇따랐죠. 엉망이 된 건 바다의 바닥만이 아니었다. 멘틀 융기는 바닷물 역시 오염시키고 만다. 뜨거운 용암이 바닷물을 만나면 엄청난 양의 독성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금속도 많이 생기죠. 은, 금, 크로뮴, 철, 마그네슘 등이 생깁니다. 오염물질은 핵폭발 후에 방사능처럼 퍼져나간다. 제일 큰 피해를 입는 건 새로운 생명들이다. 이탈리아 남부 유스테노프테론의 짝짓기철이다. 유스테노프테론은 연어처럼 수천 마리가 함께 이동하며 번식을 한다. 이 민첩한 포식자들은 사람과 비슷한 덩치에 주둥이가 날카로웠다. 이들은 엽상 지느러미 물고기에 속하는데 이들의 뭉뚝한 지느러미는 발로 이어진다.
대봉기의 옆상 지느러미 물고기들은 우리의 손발과 비슷한 지느러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짝짓기 처리되면 반경 수 킬로미터 안에 유스테노프테론이 모두 모여든다. 재앙의 전조는 없다. 이들 머리에 든 건 단 하나, 성공적인 짝짓기를 하겠다는 본능뿐이다. 암컷들이 알을 방출하자 수컷들이 수정을 시킨다. 하지만 바닷물 속 독성 물질로 수정란들은 죽고 만다. 이렇게 유스테노프테론 개체 수는 점차 줄어들고 결국엔 멸종에 이른다. 멘틀 융기 후 8,000년이 지났다. 지구의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눈 깜짝할 사이다. 해양 생물들은 여전히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인다. 죽음의 그림자는 점차 대기로 퍼져나간다. 멘틀 융기로 수십억 톤의 유독성 기체가 발생했다.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였다. 대기 내 온실가스 비율은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높아진다. 기온이 치솟는다. 해류는 움직임을 멈춘다.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열에너지 이동입니다. 열대의 따뜻한 물은 추운 지방으로 이동하고 차가운 북극해의 물은 열대 지방으로 이동하지요. 그래서 해류와 바람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극지 적도가 모두 따뜻하면 해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바람도 일지 않습니다. 세상이 멈추는 거죠. 죽음의 기운이 지구 전체를 휘감는다. 다른 대륙들은 적도 부근에 여러 개의 섬으로 흩어져 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육지는 식물로 덮였다. 지금의 숲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겁니다. 대본기의 숲은 지금보다 훨씬 무덥고 축축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거대한 양치류 식물이 아주 많았겠죠. 꽃이 핀 식물은 없었을 거예요. 꽃을 피우는 나무와 관목, 풀은 대본기까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숲을 걷다가 마주치는 동물은 작은 곤충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명력이 활개친 곳은 그 아래에 펼쳐진 드넓은 바다였다. 대봉기에는 산호가 되살아나서 수백만 제곱킬로미터를 뒤덮었어요. 서식 면적이 지금보다 10배쯤 넓었던 것입니다. 대본기의 바다는 북적이는 도시 같은 곳이었다. 산호와 해면 동물이 자라고 바다의 곤충, 삼엽충이 돌아다녔다. 두 종류인 나우틸로이드는 오징어와 문어의 조상이다. 암초는 거대하고 다양하고 알록달록했어요. 산호는 수백 종이 있었고 산호하고 비슷했던 해면동물, 극피동물에 속하는 바다나리도 살고 있었지요. 동물들의 움직임, 색깔, 형태가 아주 다양했을 겁니다. 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는 물고기가 정말 많았다는 점이죠. 대본기는 어류의 시대였어요. 현재 어류는 지구상에서 가장 원시적인 동물 중 하나다. 대본기, 어류는 가장 진화한 동물이었다. 어류는 놀랍도록 다양했다. 몇 센티미터짜리 고기, 버스만한 고기도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한피류다.
판피류, 다시 말해서 플라코데르미는 평평한 피부를 가진 동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커다란 껍데기가 머리와 등, 어깨를 덮고 있는 물고기죠. 대본기 최대 어류이자 당시까지 지구상에 나타난 가장 큰 동물은 둔클레오스테우스였다. 제가 본 바다 동물 중 제일 큰 건 범고래입니다. 하지만 범고래도 둔클레오스테우스와 비교하면 크기가 보잘것없지요. 몸 길이 10m, 무게 2만 톤의 이 바다 괴물은 겉모습처럼 사나웠다. 뼈처럼 단단한 껍데기는 갑옷 같았다. 이빨은 없었지만 날카로운 턱은 50분의 1초 만에 벌어졌고 먹잇감을 빨아들여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턱 힘으로 가뒀다. 둔클레오스테우스한테 잡히는 건 끔찍한 일이죠. 땅속 깊숙한 곳, 무시무시한 힘이 깨어났다. 역사에 기록된 용암 분출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은 용암이 분출된 것이다.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 우리의 조상인 원시 양서류들은 진화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극적인 도약을 시도한다. 지구에서 발생한 지각 대격변은 몇 차례나 대규모 멸종 사태를 몰고 왔다. 하지만 생명체 완전 멸종의 위기마다 자연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반격을 가해왔다. 대규모 멸종은 지구 역사의 일부분이고 미래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남을까? 결과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제 지구가 겪은 최악의 재앙 중 한때로 돌아가보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지구 전역에 지옥의 풍경을 연출한 재앙이다. 우리의 삶은 다른 이들의 죽음으로 가능해진다.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 우리의 행성 즉 3억 7,700만 년 전 대원기 후기로 불리게 될 시기가 시작된다. 공룡보다도 수백만 년이나 앞선 먼 옛날, 이 원시적인 세상엔 동물들이 번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생명체들은 곧 지구가 겪을 두 번째 규모의 대멸종에 휩쓸려 들어가게 된다. 최초의 재앙은 감마선 폭발로 시작된 것 같다. 과학자들은 이 재앙이 발 및 저 아래에서 시작됐다고 믿는다. 멘틀 융기라는 현상은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밀려나오는 걸 의미한다. 800만 세제곱킬로미터의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이동한다. 지구 전체에 죽음의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양이다. 멘틀 융기는 지표면 아래 뜨거운 마그마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원래의 자리를 벗어나 지표면까지 밀려 올라오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지표면까지 여행을 하는 거죠. 2천만 년 동안이나 지표면 밑에 갇혀있던 마그마가 갑자기 분출하면 세상은 단숨에 지옥으로 변하고 맙니다. 뜨거운 마그마는 아래에서부터 지표면을 녹이며 올라온다. 세상의 종말,
대멸종이 시작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 대재앙이 24시간 후로 다가왔다. 대본기 후기, 지구는 끝없이 넓은 바다에 둘러싸인 열대 섬처럼 따뜻하고 습했다.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남극 대륙은 남극 위에서 하나의 거대한 대륙을 이루고 있다. 상어한테 물리면 줄지어 늘어선 날카로운 이빨이 포크처럼 몸을 찌르거나 가위처럼 살을 찢죠. 하지만 둔클레오스테우스는 턱으로 몸을 두 동강 냅니다. 먹잇감을 일단 삼킨 다음 소화 안 된 부분을 되새김질했다. 둔클레오스테우스는 바닷속의 밀림의 왕이었다. 하지만 녀석들 역시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지금의 시베리아. 멘틀 융기가 해저를 뚫고 나오기 직전이다. 지구의 생명체는 영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바다가 요동친다. 엄청나게 뜨거운 기체가 해저에서부터 솟구쳐 오른다. 분출이 일어난 지점 부근에서는 뜨거운 물기둥이 무서운 속도로 솟아오릅니다. 마그마 안에도 다량의 수분이 포함되어 있죠. 고온의 기체로 인해 물은 끓어올라서 섭씨 100도를 넘어갑니다. 수백만 마리의 동물은 죽음을 피하지 못한다. 둔클레오스테우스도 무력하긴 마찬가지다. 바닷속 바위들이 미끄러져 내려가며 암초들은 몇 초 만에 파괴된다. 해저에선 마그마가 틈을 뚫고 솟아나온다. 분출 지점은 맨해튼과 비슷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분출의 위력은 핵폭탄 1000개와 맞먹는다. 멘틀 융기가 상상이 안 되면 세인트 헬렌스 산을 떠올려 보세요. 물론 규모는 훨씬 더 컸죠. 인류 역사에 기록된 어떤 화산 폭발보다도 큰 규모의 분출이었어요. 죽은 고기들의 시체는 열대 열기 속에서 썩어갔다. 어류는 후기 대봉기 지각격변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지각격변은 멘틀 융기와 지구의 싸움이었고 생명은 그 사이에서 십자포화를 맞았다. 대멸종이 시작된다. 이제 지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한숨, 탄식, 울부짖는 소리가 별도 없는 허공으로 퍼져나간대. 1308년 단테의 신곡 중 연옥편. 지금으로부터 3억 7,700만 년 전, 멘틀 융기란 이름을 가진 내부의 적은 우리 행성을 포위 공격했다. 하지만 이 재앙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다. 대본기에 지각 변동이 없었다면 지구는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마그마 분출 지점은 지금의 시베리아였다. 활기찼던 바닷속은 폐허로 변해버렸다.
지구 기온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겁니다. 급격한 기온 상승이 일어났지요. 온실 현상으로 적도의 바다 수온은 섭씨 32도로 올라간다. 10도 이상 높아진 것이다. 바다는 점점 죽어간다.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암초가 생존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게 올라갔죠. 훨씬 시원한 물에서 사는데 적응이 된 암초였으니까요. 멘틀 융기의 일격에 자연은 쓰러진 것 같았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자연은 놀라운 돌파구를 마련한다. 우리 조상들은 이제 육지로 이사간다. 틱탈리가 비롯한 이 경이로운 물고기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지금의 그린란드 강둑에 살던 이들은 수온 상승을 감지했고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대응책이 필요했다. 대멸종의 위기에서 살아남으려면 무엇보다 뛰어난 적응력이 요구된다. 위기를 감지한 틱탈릭은 머나먼 여정을 시작한다. 지금껏 어떤 수중생물도 가보지 못한 곳, 바로 물 밖으로의 여정이었다. 원시적인 폐호흡이 가능해지고 지느러미 뼈에는 관절이 형성된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척추동물이 육지에 진출한 것이다. 수천 년간 계속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였다. 틱탈릭은 어류와 초기 양서류를 이어주는 진정한 연결고리입니다. 틱탈릭은 사지동물, 즉 네 다리로 걸어다니는 물고기였습니다. 녀석의 지느러미를 보면 다리의 윗뼈와 아랫뼈, 즉 상완골과 전완골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있지요. 틱탈릭 발굴은 고생물학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어요. 틱탈릭은 육지 생활에 적합한 특징을 여러 가지 갖고 있었다. 편평한 머리, 정수리에 달린 눈, 움직일 수 있는 목, 관절이 달린 강한 발도 있었다. 틱탈릭의 장점 중 하나는 목 근처에 있는 빗살 모양 뼈들입니다. 현대 어류 중에도 아가미 호흡과 공기 호흡을 같이 하는 종들이 있죠. 그러니까 틱탈릭은 폐어나 철갑상어, 연어처럼 두 가지 방식으로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가미로도 호흡을 하고 폐로도 호흡을 했죠. 하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휩쓴 지구에서 살아남는 일은 쉽지 않았다. 육지로 나온 틱탈릭은 새로운 먹잇감과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킬 서식지를 찾아 방황해야 했다. 대본기 동물이면 누구나 오염된 웅덩이에서 더 크고 덜 오염된 웅덩이로 옮겨가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육지엔 곤충이 살았어요. 전갈, 진해, 노래기 등 곤충이 많았지요. 한 웅덩이에서 다른 웅덩이로 이동하는 물고기를 상상해